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동안 쏟아진 수많은 뉴스들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선정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인더시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내 대권 레이스의 굵직한 인사들 사이에서 시대교체를 내걸고 일찌감치 대권 도전장을 내민 젊은 정치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현재 뜨거운 쟁점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정치 비전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저희 시사본색 프로그램에는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021년 새해 들어 이 광주 방문의 의미는 좀 목적도 있고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2021년 이제 1월 한참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에 제가 광주를 찾아오게 된 것은 AI 청년 창업가들과의 간담회가 아주 주요한 일정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광주는 인권, 평화 그리고 민주화의 상징이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도시입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답을 제대로 찾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I 관련해서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충만해서요.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가 돕고 어떻게 하면 국회가 도울 수 있는지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광주에 이번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더불어 아직 그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는 것을 지금 지역 우리 언론과 지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예. 현재 재선 의원이고 나이가 아직 좀 젊으니까 좀 이른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있고 하는데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나름대로 공식화에 대한 길을 밟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분야에선 다 세계 선두를 좀 달리고 있는데 이 정치 분야만 세계 꼴등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나이로 50이고요. 만으로는 49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네네. 50이 적습니까? 네. 오히려 늦었죠.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사실은 낙후되어 있고 뒤처져 있고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측면이 너무 많아서요. 뭐 나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경험 문제인데 오바마 대통령도 초선 하다가 이제 대통령에 출마를 했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경험은 사실은 이제 한 번밖에 없으십니다. 재선 의원이고요. 또 28살 나이에 처음 출마를 했었던 때로부터 치면 21년째 정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변화와 도전 늘 이런 선택에서 아주 적극적인 선택들을 해왔는데 이 변화에 주저하지 않고 또 용기 있게 도전하는 그런 젊은 리더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도전을 일깨우고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현재 여권의 그 대권 구도는 뭐 누구나 얘기하다시피 이낙연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뭐 이재명, 이낙연 이 두 구조가 양강체제로 쭉 이어온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은 도전일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뭐 장단점 한번 분석해 주시고 본인과 좀 비교해 봐서 자신의 장점은 좀 무엇인지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대표는 뭐 굵직굵직한 국정 경험도 있으시고요. 네. 또 정치 경력이 오래되시고 또 모든 면에서 신중하고 안정된 리더십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또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때 추진력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박용진은 경제 문제와 관해서 상당히 강한 젊은 개혁적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금융실명법을 관련해서 재벌 총수에게 세금을
거뒀고요. 대한민국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예. 이렇게 법과 우리 질서 그리고 우리 제도를 벗어나서 특권과 반칙을 이루는 일들을 바로 잡았죠.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죠. 보통 국민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 있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걷고 또 세금을 갖다 쓴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혈세 지원받아놓고 감사 못 받겠다. 회계 투명성을 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특권의식 그리고 반칙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바로잡는 데 앞장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젊고 또 추진력 있는 그리고 개혁적인 젊은 정치인 박용진에게 많은 기대 가지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이제 대권주자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대권 선언을 하시는 단계에서 야권에서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유력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그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윤 총장의 대권 도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하나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한 것의 표현의 의미와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대한민국에서 벼락부자는 있어도 벼락 성공한 정치인은 없어요. 그냥 검찰총장 하다가 불쑥 어느 날 대선 도전하면 대통령에 당선돼서 성공할 수 있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네. 수사를 잘하는 것과 네.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런 먹고 사는 문제들, 연금 문제, 기후 에너지 문제, 이렇게 사회 갈등의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문제는 또 다른 일이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네. 이렇게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네. 맞는 말씀이거든요. 네. 대통령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만일에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검찰총장으로 자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건 깡패보다 더한 일이죠. 네. 저는 정치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만일에 나중에 정치한다 그러면 저는 아주 혹독하게 비판할 생각에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 너무 당연한 말씀이세요. 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물론 추윤 갈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들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송구하다는 말씀하셨고요. 저 역시도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그렇게 갈등 국면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저성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이제 그런 갈등은 2020년과 함께 그냥 떠내려 보내고 네. 남은 임기 충실하게 국민들께 충실하게 잘 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대권 도전장을 내밀면서 시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딱 사자 선거가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고민이 들어갑니다. 97세대 정치인이잖아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시대 교체의 의미부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386 세대와 예. 저처럼 90년대 대학을 다니고 70년대생들에게 97세대라고 이렇게 붙이셨던데 네. 이른바 386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가 박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인권, 민주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이긴 했지만 네.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좀 무능했던 거 아니냐. 제가 아까 경제 문제에 강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네. 지금 경제 관료더라고요. 공매도 관련해서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제 관료들과 금융실명법과 관련해서 24년 동안 거꾸로 세워놨던 금융실명법 제5조에 대한 적용을 해내서 이건 회장을 비롯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한 15,000명에게 1,200억이나 되는 세금을 24년간 징수하지 않던 세금을 징수했었던 그런 능력, 문제점을 바로잡는 거, 경제 관료들이 잘못 적용하는 원칙을 제대로 잡는 거. 저는 그런 경제 문제에서 강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부동산, 일자리 이런 등등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능력을 보여주는 정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용진의 사상이 뭐냐? 먹고 사니즘이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무슨 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가 해야 될 기본 업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권 주자로서 해결해야 될 정치 영역은 참 무한한 것 같습니다. 요즘 민생 의제의 부동산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고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느냐를 묻게 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지금 해법에 대한 걸 한번 평가해 주시고 대권 주자로서
부동산 대책은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실패죠. 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24번의 보완책들이 나왔던 거고요. 네.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양한 세대별 맞춤형 공급을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정부의 방침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실현되는데 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부는 헌법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 그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주거가 상당히 불안정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급 정책 그리고 시장에서의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도심 지역의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적률을 조금 더 높이는 방식. 이번에 아마 국토부도 그런 쪽의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과감한 공적 분양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서의 수급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적 약자들이나 혹은 그 지금 당장 집을 살지 않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자산을 축적해 나가서 나중에 내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 정책도 저는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 세대들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지금 조여놨거든요. 집을 10채, 11채씩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다주택자들에게 그 대출을 줄이는 거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려고 하는 청년이나 40대 가장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건 저는 이건 불공정하다고 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민생 문제와 더불어 뭐랄까 최근에 그 재벌 개혁 목소리와 관련된 궁금증인데 관련 분야는 목소리를 항상 많이 내셨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뭐랄까 차명 계좌 문제 제기하면서 어떤 삼성 저격수로 불리기도 하셨어요. 예.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거부터요. 네. 저 삼성 저격수 아니고 삼성 지킴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네. 삼성을 위해서 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건 박용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삼성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그 경영권 승계하려고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삼성의 인재들이 희생됐습니까? 불법 합병 때문에 지금 재판에 기소된 사람이 10명이 넘고요. 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 때문에 증거물들 은폐안이라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 뜯어내고 거기다가 은폐했던 사람들이 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뇌물 사건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6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20명 넘는 삼성의 인재가 저기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이렇게 희생되고 시스템이 희생되고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가 추락하는 저희 이런 건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응당한 법의 판단을 받았다. 앞으로 삼성도 재벌 총수의 그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 복무할 게 아니고요. 주주들, 투자자들, 그다음에 노동자들, 임직원들 그리고 더 많은 이익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거둬서 세금을 내주는 것이 기업이 우리 국가에 할 일이고 국민들에게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국정농단 재판이었고 향후 있을 삼성 불법 승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방금 삼성이 잘 되도록 하는 삼성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면서 엄정한 판결 속에서 또 다른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뇌물 사건은요, 삼성전자의 돈을 몇백억을 이렇게 해서 80몇 억밖에 인정을 안 받았습니다만, 네. 그거 다 뇌물로 갖다 줬다 지금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는요,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이걸 동원하니라고 뇌물 갖다 줬다는 거죠. 국민연금 동원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 수천억이 피해를 받고 네. 또 시장에서 투자자들 우리 주식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이런 과정에 기업의 이익이 손실됐고 그래서 엉뚱하게도 삼성물산의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은 그때 단 한 주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삼성물산의 이사회가 이 일을 위해서 몽땅 동원되고 왜 삼성증권의
조직이 여기에 몽땅 동원돼서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시킵니까? 네. 저는 이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도 이번 기회에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사면 얘기입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당대표가 꺼내든 사면론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사면론에 대해서 대통령 뜻을 이제 존중하겠다 하면서 물러섰어요. 제 지금도 궁금하기도 하고 의원님은 그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좀 뭐랄까 분석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대표가 뭐 의견을 냈다가 일종의 철회를 하게 된 뭐 과정 전체가 이제 혼란스러웠는데요. 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정리하신 말씀에 제가 무슨 의견을 내는 것도 적절치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인들끼리 서로 봐주고 풀어주고 그 정당끼리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과연 우리 사회 통합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 건너야 될 강 아니겠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네. 아마 다음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상당한 핫 이슈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입장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가장 좋은 케이스는 김대중 대통령이 건의하고 김대중 당선인이 건의하고 임기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그 사면을 실시한 그런 케이스를 잘 저희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치적 지향과 비전에 관련된 얘기를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현안 얘기했지만 박용진 의원에 대한 얘기죠. 이제 박 의원께는 그 민주노동당 대변인 기억 저도 납니다. 네, 네. 권영길 대표도 기억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보신당 부대표 하셨죠. 네. 그리고 가장 좌측 진영에서 이렇게 정치 시작하신 건데 최근에 박정희에 대한 공과 이승만 공과 재조명을 또 얘기하셨고 백선엽 장군 또 빈소도 조문하고 또 조선일보 100주년 타임캡슐 행사인가요? 여기에서 봉인식도 참석하고 예, 예. 당 지지층에서 또 비난을 또 네. 받으셨잖아요. 박 의원의 정치적 뭐랄까 정체성이 뭐 영어식 표현으로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우클릭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클릭이라뇨. 네. 축구들 좋아하시잖아요. 축구에서 제일 멍청한 감독이 네. 왼쪽으로만 우리는 왼쪽이 강해. 그러니까 왼쪽으로만 계속 돌파를 시도하는 선수와 감독들이 좌측 공격만 하는 거. 그러죠. 네. 나는 원래 내가 원래 좌파야. 그래서 나는 왼쪽만 돌파하겠어. 그러면 얼마나 수비하기가 편합니까? 거기만 딱 지키고 있으면 공 패스도 못하고 돌파도 못할 테니까. 네. 훌륭한 감독, 훌륭한 선수는 운동량을 넓게 쓰는 겁니다. 축구에서는 골이 승부를 결정하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골이죠. 국민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것이 왜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네. 왼발 오른발 가리든가요? 손흥민 선수는 그 좌측 공격수지만 중앙으로도 돌파하고요. 오른쪽으로도 돌파해서 수비 진영을 완전히 흔들어 놓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고요. 네. 또 왼발 오른발을 다 쓸 줄 아니까 훌륭한 선수입니다. 박용진은 여의도의 손흥민처럼 어느 한 이념에 붙잡혀 있거나 또 어느 한 무슨 노선에 집착하거나 그러지 않고 폭넓은 이런 운동장을 쓰는 그런 정치로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실용주의 노선을 가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박용진은 지금도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스스로를 좌파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운동장을 넓게 쓸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는 공과를 그대로 잘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네. 이것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그 산업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그 성과를 부인할 수 없죠.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행위 아주 비판받아 마땅하고 우리 국민들이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초가집 하나 제대로 지을 돈도 없는 나라에서 1949년 12월에 교육법을 통과시키는데 그 핵심이 의무교육,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새겨볼 만한 지점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백선엽 장군 빈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백선엽 장군의 친일에 대한 과가 있고 그러나 한국전쟁에서 공이 있으면 현충원에 안장하는 거 우리가 다 인정 서로 해줍시다. 대신
그 김원봉, 약산 김원봉이 북한 정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빛나는 항일투쟁, 김구 선생보다도 더 그 높은 현상금이 붙었다던 그 빛나는 항일투쟁을 했던 의열단의 김원봉에게 우리 정부가 서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을 한번 모아보자. 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워야 되냐. 역사를 더 넓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용진이 무슨 뭐 우클릭을 한다. 그건 뭐 별로 그 의미 없는 얘기고요. 더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바꿔내기 위한 성과 있는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 그야말로 종횡무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 좌측 깜빡이를 켰으면 켜놓고 우측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뭐랄까 방금 말씀 우클릭이라는 표현보다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로 보면서 깜빡이라는 건 그래도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 아니냐 네. 하면서 박 의원을 보는 측면에서 깜빡이 측면에서 우측 깜빡이 하고 우측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런 시각이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분명히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이렇게 갑니다. 제가 내놨었던 생각을 철회하거나 네. 소신을 철회하는 정치인은 저는 뭐 사실은 뭐 별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실수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소신이면 욕을 먹더라도 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소신과 정직, 용기. 그러니까 자기 소신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뭐 불리하다고 숨기고 그러지 말고요. 정직하게 얘기하고 이거 말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말해야죠. 그래서 문자도 받고 욕도 먹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백선엽 친일파 빈소에 갔어 이것만 보시고 욕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박용진이 어떤 뜻이었는지 안다면 그분들이 저를 이해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폭넓게 역사를 폭넓게 보고 우리 사회를 폭넓게 보는 건 정치 지도자의 좀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하면서 개혁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뭐랄까요 국민통합 메시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기에 남은 뭐랄까요 과제는 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 네. 물론 뭐 모든 그 권력 선거를 통한 권력은 다 우리 민주당이 쥐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그 기득권 힘 있는 사람들 주류 질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정체되길 바랍니다. 이 상황이 자기들에게 가장 행복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도전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조금 더 용기를 냈어야 합니다. 상법 개정안 이번에 안 한 것보다 한 게 훨씬 잘 된 겁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했고 국민들이 바랬던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만큼을 못한 건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은 1년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정권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을 잘 이행하는 충실한 그 1년이 되어야 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입법 권력은 아직도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드렸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권 재창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연속 개혁을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용기를 갖고 변화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런 개혁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광주 전남에 오셨으니까 그 대권 주자를 선언하신 만큼 국가 전체적인 국토를 전체적으로 넓게 바라보는 균형 발전의 비전도 있는데 궁금한데 간략하게 어떤 비전이 있으신가요? 공공기관 이전 뭐 이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국토 균형 발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요 이른바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도시별로 잘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거제, 창원, 울산 이런 지역입니다. 거기 공단 처음 조성할 때, 중화학국 육성할 때, 조선업을 육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야말로 없는 돈 그 외자 들여다가 엄청나게 갖다 투자했던 거 아닙니까? 국가 전략 차원에서. 네. 광주 제가 이번에 AI 관련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광주가 그냥 단순히 이번에 지역 발전 뉴딜, 지역 뉴딜 해가지고 조금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깨작깨작 해보는 거 말고요. 그야말로 나라가 휘청할 정도로
광주에 AI 선도 도시를 해라. 대신 그걸로 광주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끌고 가라. 울산이 옛날에 그랬듯이 거제와 창원이 옛날에 그랬듯이 광주가 그렇게 해주라라고 하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죠. 전주 수소도시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죠. 언제까지 전주는 비빔밥과 무슨 뭐 예양의 도시고 광주는 언제까지 뭐 인권에 대한 자부심, 평화에 대한 자부심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광주와 전주, 호남 지역에도요. 과거에 울산, 창원, 거제 국가 차원의 이런 투자가 있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이제 선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제조업, 조선업, 자동차는 추격이었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수소, AI는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그런 길을 열어나가도록 광주에 그냥 부담감도 확 주고 그리고 권리도 확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 지위 그리고 금전적 지원, 국가 재정적 지원 이런 것도 확 줘서 광주가 한번 세계의 AI를 선도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주에 있는 시도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박용진은 아직 젊습니다. 젊다고 하는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용진이 지난 5년의 정치활동을 하면서 개파에 소속되지 않고 계보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나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것은 아니냐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건 과감한 도전과 과감한 변화입니다.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과거에 그러한 충분한 도전을 보여왔고 변화를 위해서 맞서 싸워왔던 그런 젊은 개혁 정치인 박용진에게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광주 전남은 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은 변화와 채찍질을 함께 해주셨던 곳이고요. 정권 재창출에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응원과 박수 속에서 보다 더 신나고 가슴 두근두근 뛰는 그런 정치를 만들고 민주당 경선이 대한민국 정치에 길이 남는 파란을 만드는 그런 대이변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쟁점 사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미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